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 정말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겁니다. 1500년 전, 그러니까 삼국시대 경산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마치 고대의 식탁을 직접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생생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식습관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연구 논문들과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대인의 밥상부터 현대 장수 비결까지 그 핵심적인 통찰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고고학적 증거, 구체적으로는 인골에 남겨진 화학적 흔적을 분석한 자료하고요. 또 전 세계 장수 지역 사람들 생활 습관을 아주 면밀히 추적한 방대한 연구 데이터, 이걸 비교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식생활의 지혜를 탐색해볼 좀 특별한 기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히 뭘 먹었나 이걸 넘어서요. 그 음식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보편적인 원리는 뭘까, 이런 걸 다각도할 조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대의 뼈 한 조각하고 현대인의 식사 일지가 과연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지 그 흥미로운 지점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1500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보죠. 경상북도 경산, 고대의 압독국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용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인골이랑 동물뼈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핵심 자료인데요. 특히 그 안정동 위원소 분석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썼다고 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 뼈에 그 사람이 먹은 음식 정보가 기록된다니? 와,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안정동이 원소 긴속은 뭐랄까 음식의 지문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있는 탄소나 질소의 동위원소 비율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뼈나 치아 같은 조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식물의 종류, 예를 들어 쌀, 보리 같은 C3 식물이냐? 옥수수 같은 C4 식물이냐? 또 섭취한 단백질 출처가 육상동물이냐, 해양동물이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져요. 이걸 분석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람이 주로 뭘 먹고 살았는지 꽤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타임캡슐인 셈이죠. 와, 진짜 과학의 힘이 대단하네요. 그럼 그 분석 결과 1500년 전 압독국 사람들의 주식은 뭐였나요? 지금 우리랑 비슷했을까요? 네, 기본적인 식단 구성은 지금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은 역시 쌀, 보리, 콩 같은 곡물, 그러니까 C3 식물군이었어요.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었던 거죠. 근데 단백질 섭취원은 상당히 다채로웠습니다. 단순히 가축만 먹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 다채로 왔다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어떤 동물들을 먹었죠? 혹시 사냥을 많이 했나요? 맞습니다. 사냥이 꽤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것 같아요. 꿩, 기러기, 오리 같은 야생조류를 상당히 많이 섭취한 흔적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말이나 소, 돼지 같은 육상동물, 그러니까 가축도 이용했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은 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해양동물의 섭취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해양동물이요? 경산은 바다에서 꽤 떨어진 내륙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상어, 방어, 보고, 심지어 조개 같은 해산물을 먹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약간 미스테리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가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자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에서 해산물이 다량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첫째는 단순히 물물 교환 수준을 넘어서 해안 지역하고 아주 활발하고 체계적인 교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물자 유통 시스템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상어나 방어 같은 어류는 쉽게 상하잖아요. 이걸 내륙까지 운반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운송 기술이나 예를 들면 염장이나 건조 같은 보존 처리 기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뭘 먹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내륙까지 가져와서 먹을 수 있었느냐. 이게 당시 사회의 기술 수준, 교역망의 발달 정도, 더 나아가서는 사회 조직력까지 보여주는 거군요. 식단 하나로 그 시대의 복잡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귀한 해산물을 똑같이 즐겼을까요? 아니면 혹시 특별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후자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요.
발굴된 인골들을 분석해 보니까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식단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되는 높은 신분의 피장자, 그러니까 주 피장자하고 그를 따라서 함께 묻힌 걸로 추정되는 낮은 신분의 순장자 사이에는요, 섭취한 음식 종류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어요. 어허, 드디어 뭔가 핵심에 접근하는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뭔 더 특별하게 더 많이 먹었나요? 높은 신분으로 추정되는 주피장자의 뼈에서는요, 꿩이나 기러기 같은 좀 고급 야생 조류의 섭취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어, 방어, 보거 같은 당시로서는 구하기 아주 어려웠던 해양성 어류의 섭취 비율이 순장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어요. 반면에 낮은 신분의 순장자들은 주로 C3계 곡물, 쌀이나 보리 같은 거죠. 그거하고 소나 말 같은 육상 초식 동물, 그리고 일부 야생 조류를 섭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산물 섭취 비율은 현저히 낮았죠. 그렇다면 그 귀한 해산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의 상징, 부의 척도 같은 거였겠네요. 스테이트 심볼. 아무나 쉽게 맛볼 수 없는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었던 거네요. 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해안에서 어렵게 구해 내륙까지 운반된 그런 희소성 높은 어패류는 당시 지배계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었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신분제가 엄격했다고 생각하는 후대의 조선시대 인구를 분석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신분 간 식재료 차이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나타나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1500년 전 삼국시대 압독국 사회만큼은 이 식단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먹는 음식 종류까지 명확하게 구분될 정도로 매우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작동했던 사회였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야말로 밥상이 계급을 말해주던 시대였던 거죠. 음식이라는 창을 통해서 당시 사회 구조의 단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1500년 전 압독국에서는 밥상머리에서부터 신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니 사회 구조가 식탁에 그대로 투영된 셈이군요.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그것도 세계 곳곳으로 시야를 넓혀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블루존이라고 불리죠.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미국 로마린다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공동체,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댄 뷰트넌 같은 연구자들이 이 지역들을 탐사하고 또 수많은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 장수마을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놀랍도록 일관된 공통점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고대 경산의 신분과시용 식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지역들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참 놀라운 공통분모들이 존재해요. 약 150여 편의 관련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나 블루존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어떤 특정 슈퍼푸드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패턴하고 생활 습관이 핵심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고대 압독국의 귀족들이 즐겼던 그 희귀 해산물과는 정반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패턴과 습관이 핵심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뭔가요? 역시 채식 위주일까요?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일관된 특징은 식단의 약 95%가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다는 점이에요. 거의 완전 채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세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는 통곡물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보리, 현미, 귀리, 수수 같은 곡물이 주 에너지원이죠. 둘째는 콩류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대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매일 섭취합니다. 콩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하고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의 보고니까요. 셋째는 다양한 채소, 특히 푸른 잎채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한 연구에서는 매일 조리된 잎채소를 한 컵, 약 200g 정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4년 내 사망 확률이 절반까지 낮아졌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95%가 식물성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잎채소만 잘 먹어도 사망률이 절반이라니 이거 당장 실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제철 과일 같은 것도 중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확량이 많을 때는 남는 것을 버리지 않고 절이거나 말려서 저장해 두었다가 1년 내내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양소 섭취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음식 낭비를 줄이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은 거의 안 먹는 건가요? 아까 1500년 전 경산 사람들은 야생 조류나 해산물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꽤 중요하게 섭취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성 식품 섭취에 있어서 불로존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요. 육류의 경우 전혀 먹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섭취 빈도와 양을 의식적으로 최소화합니다. 평균적으로 월 5회 이하, 한 번 먹을 때도 양이 약 57g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게 카드 한 벌 정도 크기의 작은 고기 한두 점 정도인데요. 주 요리가 아니라 밥이나 다른 채소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곁들임 또는 양념처럼 소량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닭, 양, 돼지 등 지역에서 직접 기르거나 구하기 쉬운 가축을 이용하고요. 월 5회 이하의 양도 아주 조금만. 고기는 정말 귀한 날 특별식처럼 먹는 느낌이네요. 그럼 생선은요? 바다 근처 블루존도 있으니 생선은 좀 더 먹지 않을까요? 생선은 육류와는 약간 다른 패턴을 보여요. 섭취 빈도는 더 높아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섭취량은 약 85g 정도로 추정되고요.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데 약 9만 6천 명의 미국인을 추적 조사했더니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산 그룹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매일 생선을 조금씩 먹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 매일 생선을 먹는군요. 그런데 어떤 종류를 주로 먹나요? 혹시 참치나 연어처럼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등푸른 생선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로존 사람들은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큰 포식성 어류, 예를 들면 참치나 황새치 같은 것보다는요, 멸치, 정어리, 대고와 같이 먹이사슬의 중간이나 하단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생선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생선들은 수은이나 기타 해양 오염물질의 축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도 좀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죠. 즉, 95% 식물성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매일 약간의 안전한 생선을 추가하는 것, 이게 블루존 장수 비결의 중요한 패턴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재료 자체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다루고 먹는지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조리 방식이나 식사 습관 같은 것들 말이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블루존 식단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조리 방식과 식사 습관에 있어요. 첫째, 최소한의 가공과 조리를 선호합니다. 원재료의 형태와 맛,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예를 들어 달걀을 막을 때 영양 풍부한 노른자를 굳이 버리지 않고 통째로 먹고요. 과일 주스를 만들 때도 섬유질이 풍부한 과육까지 함께 섭취하는 식입니다. 튀기거나 과하게 볶는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혹은 약간의 기름으로 살짝 볶거나 조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거죠. 아, 그리고 발효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김치나 된장 같은 거요. 맞습니다. 발효식품은 블루존 식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된장, 간장, 김치,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 채소나 콩 발효식품, 그리고 요구르트나 캐피어 같은 발효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아주 훌륭한 공급원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소량의 발효주, 와인, 곡주 등을 식사와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물 대신 다양한 허브차나 녹차, 보리차 등을 즐겨 마시는 것도 수분 보충과 함께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들어보니 정말 화려하거나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하고 지혜로운 습관들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식사하는 방식 자체에도 뭔가 비결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게 강조돼요. 몇 가지 핵심적인 식사 습관이 있는데요. 첫째, 하라하치부라고 알려진 소식 습관입니다. 배가 한 80% 정도 찼다고 느낄 때 숟가락을 놓는 거죠. 이게 과식을 막아서 소화 부담을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포만감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먹는 것과도 연결되고요. 아, 그 80%만 먹는다는 거요? 네, 맞아요. 둘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경향이에요. 이게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특히 늦은 밤 야식을 피하게 만들어서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죠. 셋째는 음식을 오래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입니다.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역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방지하고요. 아, 그리고 혼밥보다는 함께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블루존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모여 식사하는 문화, 즉 공동 식사가 매우 보편적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대화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인 거죠. 이게 정신 건강하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3끼 중에 저녁 식사를 가장 가볍게 먹거나 좀 일찍 마치는 경향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잠자는 동안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지혜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1500년 전 경산 압독국 사람들의 식단에서는 해산물이라는 희소 자원을 통해서 당시의 엄격한 신분사회와 교역 시스템을 엿볼 수 있었고요. 현대의 세계 장수촌 블루존 사람들의 식단에서는 95% 식물성 위주의 소식, 그리고 특정 식재료보다는 전체적인 식사 패턴과 건강한 습관들이 장수의 핵심 비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듯 보이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셨나요? 음식이 생존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 자원 접근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던 시대의 단면이죠. 반면에 블루존의 사례는 어떤 특정 시대나 지역 혹은 값비싼 식재료에 국한되지 않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 원리는 식단의 패턴, 식물성 중심 통곡물, 콩류, 채소 충분히, 발효식품 활용, 안전한 생선 소량 섭취, 육류 최소화, 그리고 습관, 소식, 규칙성, 천천히 먹기, 공동식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블루존 연구는 단순히 식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장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규칙적인 저강도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삶의 목적의식, 스트레스 관리, 강한 사회적 유대감 같은 것들이죠. 결국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감사히 먹고 과식을 피하며 절제하는 습관, 그리고 음식을 매개로 공동체와 따뜻한 관계를 맺는 문화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랄까, 화려한 비법이나 값비싼 보충제를 찾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함과 균형 속에 장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시간을 넘나들며 과거의 밥상과 현재 장수 비결을 탐구해보니 결국 건강한 삶이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누구와 먹느냐 하는 태도와 습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지네요. 1500년 전 신분의 상징이었던 음식이 주는 의미와 현대 장수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나누는 공동체의 의미는 분명 다르겠죠. 오늘 저녁 식사 딱 한 숟갈만 덜 먹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양 성분이나 칼로리처럼 음식의 물질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놓였는지, 누구의 손길을 거쳤는지, 또 이 음식을 누구와 함께 나누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즉 음식에 담긴 그 이야기와 관계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대인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과 블루존 사람들이 공동체와 유대감을 나누며 먹는 소박한 음식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영양학적 분석을 넘어선 음식과 우리 삶의 더 깊은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의 서사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힘,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